이 표현은 그렇게 익숙한 명칭은 아닐 듯 싶어요. 우리가 뭐 강력범죄, 흉악범죄, 재산범죄 이런 이제 말들은 비교적 이제 많이 듣는데 보건범죄라고 하는 표현은 그에 비해서는 다소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산범죄나 강력범죄 못지않게 이 보건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그 피해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건범죄라고 하는 범죄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 간략하게 개념과 그 현상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 보건범죄에 속하는 범죄 유형들과 관련하는 이제 형법 이론적인 쟁점, 또 형사 실무적인 쟁점, 또 형사 정책적인 쟁점 이런 것들 한번 줄여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약을 계속 이제 먹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금 좀 현기증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좀 말이 좀 끊어지더라도 너무 이렇게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잠시 현기증이 오면은 조금씩 이렇게 좀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바랄게요. 자, 보건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건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 보건의 의미는 우리 한자에서도 이제 보건이라는 말 자체, 이 한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건강을 보존한다. 그래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혹은 뭐 기타의 방법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보건과 관련하는 범법 행위들을 모두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보건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보건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선 하나는 공중위생사범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 현행법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사우나라든지 또는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위생의 관리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위반하는 범죄를 공중위생사범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범죄의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사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현행법 가운데에는 식품위생법, 뭐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섭취하는 음식으로 먹는 이런 것들의 위생을 혹은 품질을 혹은 그 처리를 관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이 규율하는 어떤 의무들, 사항들을 위반하는 범죄 혹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 가공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 이 규율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로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크게 묶어서 식품사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의학사범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법, 뭐 이름만 보더라도 대체로 어떤 내용의 법률인 줄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의료 행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인들의 의무라든지 의료 시설의 어떤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와 같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로서의 의료법 위반 사범, 그 다음에 약사법 위반 사범,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보건범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의학사범 이렇게 편의상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범죄, 다시 말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는 범법 행위로서는 공중위생사범, 식품사범, 의학사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관련하는 우리 현행법들, 공중위생사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사범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그다음에 의학사범 같은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들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식주 가운데에서 특히 예, 먹는 것과 관련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개인의, 시민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7주차에 살펴볼 예정으로 있는 환경범죄라든지 마약류 범죄와 같은 경우도 관점에 따라서는 보건범죄의 일종으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해를 방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사범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보건범죄와 접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 범죄, 마약류에 속하는 뭐 대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개인의 또는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약물이기 때문에 결국 보건범죄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환경범죄나 마약범죄는 보통은 보건범죄와는 별개로 또 이제 개인의 어떤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보건범죄와는 또 다른 또 측면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 때 우리가 살펴볼 예정으로 있고요. 대체로 이 보건범죄에 속하는 범죄 유형들 발생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긴 한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발생한 보건범죄 구성비를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7,480건. 그 다음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2019년에 보건범죄 가운데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통계적으로 보고 이것만 가지고서 보건범죄 가운데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그 범죄의 분류에서도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형사범이 아닌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이제 범죄로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식품위생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다면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숫자는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발생 건수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만큼 발생하고 있다라고 개략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지 이 순서대로 어떤 범죄가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보건범죄에 속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한번 추려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공중위생관리법 20조 1항 위반의 죄와 관련하는 우리 판례를 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이 판례는 상당히 이제 형법 이론적인 측면, 특히 형법 이론 가운데서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제 이 형법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로스쿨 진학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국가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공중위생관리법,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제는 공중위생사범으로서 이제 보건범죄 일종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을 펼쳐보니까 이 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 이 공중위생관리법,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민의, 사람의 건강 증진과 관련하는 법률이고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정하는 내용 가운데서 일정한 의무를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죄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2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공중위생영업이란 마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예를 들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러한 이제 업종들을 공중위생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3조 한번 볼게요. 자, 제 3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무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조에서는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그리고 폐업 신고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항을 보니까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와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부과받는 자가 누굽니까?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자 외에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규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조에서 보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3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20조에서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란 우리 3조, 앞서 살펴본 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형법, 이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형법이 범죄의 유형, 다른 말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범죄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귀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부자귀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귀범 그리고 부자귀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부자귀범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선 한번 보시면 우리 3조에서 아까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조 이제 벌칙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3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범죄 구성요건, 범죄 유형을 보면 우리 형법에서는 많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어떠어떠한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그래서 액티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식품위생관리법 20조 1항 1호는 어떻습니까? 3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일컬어서 자귀범이라고 하는 한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3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일컬어서 부자귀범 혹은 부자귀범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은 많은 경우는 이 범죄를 자귀범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달리 이제 부자귀범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식품위생관리법 제20조 1항 1호의 경우는 바로 부자귀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이와 같은 부자귀범에 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공동정범. 우리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요. 우리 형법 제30조를 보면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후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 명이 어떤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그래서 여러 명이 하나의 범죄를 함께 가담하거나 참여하거나 관여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예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의를 합니다. 우리 A를 함께 혼내주자. A를 두들겨 패주자. 평소에 못한 짓을 한 A를 두들겨 패주자라고 해서
폭행, A를 폭행하는 것을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짰는데요. A가 집에서 나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A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네가 그 사이에 A를 두들겨 패줘라, 폭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한 대로 A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니까 갑이 A를 손으로 붙들고 을이 A를 두들겨 패서 폭행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A를 폭행했으니까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쵸? 끄덕끄덕. 네. 자, 근데 갑은 어떻습니까? 갑은 A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만 있었지 실제로 A를 폭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들겨 패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과 을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을도 폭행죄, 갑도 또한 폭행죄의 정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형법 제30조가 정하고 있는 공동정범의 법리인데요. 설사 폭행죄의 구성 요건이 예정하고 있는 폭행 행위를 실제로는 사실상으로는 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이 공동하여 폭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을뿐만이 아니라 갑도 폭행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바로 공동 정범의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동 정범이 범죄를 자기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자기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해요. 이 부분 우선 지우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관련 판례 한번 참조해서 볼 텐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7년 12월 18일 2007 노 2052 판례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사건, 이 판례 번호, 요게 이제 판결을 선고한 날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선고한 날짜인데요. 2007년 12월 18일. 요게 이제 판례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2007 노 205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는 이 형사 판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사 판례.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서 1심 판결의 경우는 고 2007고 123. 그다음에 이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경우에는 2007 노 2052.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예를 들면 2007 도. 그래서 고, 노, 도로 이제 보통 표시가 되죠. 1심, 2심, 3심. 그래서 이 판결 번호를 봤을 때 고, 노, 도로 되어 있으면 이 형사 판결이구나. 그래서 고 같으면은 이제 1심, 노 같으면 항소심, 도는 이제 상소심은 대법원 판결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민사 사건의 경우는 가, 나, 가로 보통 표시가 됩니다. 2001 가 123, 2003 나 3, 4, 5, 2007 다 5, 6, 7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판례 번호 그 의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고인 1은 모 업체 압구정점 실장이고요. 피고인 2는 역시 그 업체 신촌점 실장. 그리고 피고인 3은 역시 그 업체 서공점 실장. 그리고 피고인 4는 그 업체 삼성점 실장. 피고인 5는 부산점 실장.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아마 여러 이제 지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 1, 2, 3, 4, 5 모두 다 이제
압구정점, 뭐 삼성점, 서공점 실장인데요. 이 업체 한국 지사장 공소의 1과 공동하여 아까 우리 이 공동하여라는 말 어디서 봤었죠? 형법 30조에서 공동정범의 요건에서 봤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한다라고 할 때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피고인 1, 2, 3, 4, 5가 이 업체 한국 지사장인 공소의 일과 공동하여 관할 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4월 11일경까지 피고인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업체 압구정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것에 온 손님에게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팩, 두피 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 관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1회당 10만 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미용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우리 아까 이제 뭐 그 신천점 실장이었기 때문에 또 신천점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행위를 했다. 즉 이 업체 대충 보니까 어떤 업체인지는 아실 수 있겠죠. 아마 이제 미용과 관련된 업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여러 이제 그 지점들을 두고 많잖아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지사장 공소의 1이라는 사람하고 공동해서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무슨 업이죠? 공중위생 그쵸?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서 이러한 이제 공중위생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소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검사도 기소를 했고 그리고 이 이제 법원도 우리 제1심 법원도 검사가 기소한 대로 그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지사장 공소의 1 여기 이 미용업체 한국지사장 공소의 1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합시다. 갑. 그 다음에 우리 피고인 1을 일단 우리 을이라고 할게요. 을. 지금 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니까는 결국 갑과 을이 공동해서 뭘 했다고요?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 위반의 죄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시 쓸게요. 갑과 을이 공동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3조 1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부작위범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작위범에 관해서 갑과 을이 공동하여 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해서 기소가 되었고 1심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대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을은 우리 여기 보시면 압구정점 이 미용업체 압구정점 실장인데 이 업체의 한국 지사장인 갑이 이러한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을도 역시 갑과 공동해서 우리 저기 공중위생관리법 20조 1항 1호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제 기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쪽에서 항소를 했는데요. 우리 서울중앙지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 전단은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위병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조 1항 1호 앞서 살펴봤죠. 제3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살펴보면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그 구속 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인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의 규정 형식이 무엇을 한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부작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이 사건에서도 갑과 을이 부작위범으로서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항 1호의 제의 공동정범이 되려면은 갑에게도 신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어 있고 을에게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신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갑과 을은 바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20조 1항 1호의 제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관건은 갑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을의 경우에도 우리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에서 말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된 자인지, 만약 그렇다면은 신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한국 지사장인 갑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신고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는 법리에 따라서 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점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중 우리 판례 중앙지원부 판례 판단입니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거 아까 우리 3조 1항에서 살펴봤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조 1항 보시면 아까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의 주체는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신고 의무의 주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법원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가 영업을 하는 자,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건에서 보시면 이 업체 이름이 무슨 케어 코리아인가 봐요. 아마 뭐 스킨케어 코리아쯤 될까요? 이제 제출을 봐서 각 지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전혀 없고 전부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살펴보는 압구정점, 소공점, 삼성점 이게 가맹점 방식이 아니라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었고 그 지점에서는 이제 실장 비롯해서 컨설턴트들까지도 한 지점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본사의 인사 조치에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본사로 기속되고 그 지점의 실장들에게 기속되지 않고요. 각 지점의 실장들도 일반 직원들처럼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비록 실장들이 지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는 하지만 지점의 컨설턴트 또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여부만으로는 지점의 실장만이 컨설턴트나 다른 직원과 달리 취급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거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점을 전제로 하면은 결국 우리 앞서 언급되었던 피고인들, 이 헬스케어 무슨 모케어 코리아의 지점들의 실장은 바로 이 한국지사 영업체의 직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가맹점으로 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영업자의 직원에 해당되는 혹은 보조자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피고인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건을 돌아가 보면 우리 여기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등 다시 말해서 이 업체의 압구정점 실장, 신천점 실장들은 우리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3조 1항에서 말하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는 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작위범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작위범자들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데 갑의 경우는 바로 신고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자이기는 한데 을에게는 그것과 공통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피고인 1, 2, 3, 4 등은 갑과 공동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취급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부작위범의 공동 정범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법리를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여름철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여름철 되면은 또 사고들도 종종 있죠. 이 풀장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수영장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안전관리 요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안전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는 자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이제 시설 내 여러 명들이 피고인으로서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서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모두에게 다 공통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점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은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법리를 간추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 대법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공동이 아니고 공통이죠. 그렇죠? 공통되는 의무.